자, 중세구문법 첫 번째 훈민정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이 중세국어 수업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지금 중세국어를 한 번도 공부 안 한 그런 사람도 들을 수 있을 그런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세국어를 웬만큼 했어 하는 분들은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가 좀 쉽지 않죠. 내용 자체가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어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먼저 이제 훈민정음은 따로 이렇게 독립하기보다는 중세국어 내용의 한 부분인데, 따로 이렇게 독립을 시킨 것은 시험에 훈민정음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꼭 의문론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문법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따로 하기 전에 그냥 훈민정음을 따로 독립시킨 것은 일단 훈민정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의문론, 형태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훈민정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쑥 훑어보는 건데, 이것도 실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큰 얼개 차원에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쉬운 내용도 있고 어려운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은 뒤에 다시 문법을 공부하면서 그때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훈민정음 요즘 드라마에도 육룡이 나르샤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훈민정음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또 특히 한글에서는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요. 그래서 훈민정음이 언제 창제되었느냐 이런 것들. 자, 1443년이라 그러죠. 1443년인데 이게 이제 12월이거든요. 근데 이 12월이 음력 12월이거든. 그러니까 양력으로 따지면 실은 1444년 1월쯤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443년 그러니까 그거 갖고 이러쿵저러쿵 문제 삼을 건 아니죠. 어쨌든 1443년에 맨 처음 이게 만들어졌다, 겨울에. 자, 12월, 이게 세종 25년 12월 이때 만들어진 한글. 이것은 이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해서 이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왜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것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과연 순수하게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첫 번째가 아주 순수한 국어의 표기.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건데, 이 훈민정음을 만든 다음에 세종대왕이 동국정운을 만들었어요. 동국정운은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던 우리말 한자음을 정리하기 위한 문서예요. 요즘 말로 하면 사전이죠. 자, 그래서 이 동국정운을 만든 것을 봤을 때 이거보다는 우리나라에 쓰고 있던 이 한자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외국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발음 기호를 만든 거다. 그 뒤에 나온 여러 가지 외국어를 위한 그런 음운들을 만든 것.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 지읒 같은 것도 우리말에는 지읒이 하나만 필요하지만 한자에는 이 지읒이 그냥 지읒 나눈 것도 있고 혀를 꼬불어서 만든 즈가 있거든요. 즈 하는 소리도 있으니까 이렇게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글자가 따로 만들었어요. 이런 걸로 봐서 외국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냐. 이쪽에 더 이제 방점을 두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세종대왕이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 나라 백성이 우리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에 내가 안타깝게 여겨서 만든 거다. 이렇게 보면은 순수하게 1차적인 목적은 국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게 당연히 이것도 이제 큰 목적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어리석은 거죠. 하나의 일을 하면서 2개, 3개 이렇게 목표를 한꺼번에 성취하는 것.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걸 한자 성어로 뭐라 그래요? 돌 하나로 새 2마리 잡는다. 일석이조. 고스톱 칠 때 일타 쌍피. 쌍피도 아니고 일타 3피 4피 가면 최고죠. 거기다 싹쓸이까지.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의 일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거두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업에서도 보면은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업 하나를 하는데 그거 갖고 파생 상품들을 여러 개 만드는 거. 근데 음식점 하나만 성공해도 그걸로 프랜차이즈 잘 해나가는 백주부 같은 사람들이 있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죠. 인생도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를 가지고 하나만 이루는 게 아니라 2개, 3개를 이루는 거. 나는 이게 세종대왕이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내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카이사르에 대해서 평가한 것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카이사르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일을 하지는 않았다. 항상 2개, 3개 그 이상의 목표를 놓고 어떤 하나의 일을 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세종대왕이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만들 때 우리나라 백성들 위해서 만든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자음 표기, 외국어 표기까지 다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 훈민정음을 만들 때 맨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무슨 정신이 있어요? 애민 정신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말은 중국과 다르다. 자주 정신이 있죠. 자주 정신. 그래서 새로운 말을 내가 만든다. 창조 정신. 그다음에 날로 쓰면 편안케 한다. 실용 정신이죠. 크게 말하면 그런 네 가지 정신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어떤 그 자주 정신, 또 실용 정신, 애민 정신의 산물이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한자문 정리는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동국정운을 편찬한 데서 알 수 있다. 왜 동국정운을 만들었을까? 유난히 훈민, 정음, 동국, 정운, 발을 정자가 많이 들어가죠. 세종대왕은 이게 흐트러지는 것을 잘 못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올바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 건데 이 소리가 발라야 된다는 거, 올발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성,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바른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이제 바른 소리를 낸다, 정성, 정음 이런 것은 어떤 유교적인 그런 이론하고 맞닥뜨려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음악을 자신을 수련하는데 아주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른 소리가 그 사람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이 올바르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궁중음악은 굉장히 느리고 장중하죠. 하는 음이 계속 막 띵, 띵, 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 안 되는 거예요. 띠띠띠띠 이런 것은 올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뭐 산조 같은 거 이런 것은 궁중음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주 느리고 장중하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올바르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세종대왕은.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리를 정리를 하죠. 누구한테 시켜요, 이것을? 박연에게 이렇게 시키죠. 그래서 편경을 이렇게 막 새롭게 만들고 그러는데 이 세종이 어느 정도로 이 소리가 예민했냐면은 편경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연주를 했어요. 그 굉장히 많은 그런 음들이 있죠. 뚜루룩 달린 소리, 떼떼떼떼 치는데 연주가 다 끝나고 나서 세종대왕이 오늘 연주가 정말 멋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음이 잘못됐더라, 이탈됐더라. 음악가도 모르는데 세종이 그것을 지적을 했대요. 그래서 과연 그런가 하고 음악을 살펴보니까 편경 중에 한 부분이 붓글씨를 썼는데 먹이 덜 마른 상태였어요. 덜 마른 상태에서 원래 음에서 약간 다르게 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세종이 그것을 지적을 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한자음이 중국의 이제 북경음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조금씩 변질되는 것들이 있죠. 그 변질되는 것들을 올바른 쪽으로 고쳐놓지 않으면 이 사람이 거기 막 신경이 쓰이는 거죠. 잘못된 소리를 배워서는 안 되는데 올바른 소리를 배워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선생님 되면 하나의 직업병이 생겨요. 남들이 잘못 말하는 것을 못 견뎌. 틀리게 말하거나 틀리게 쓰거나 그러면은 못 견디고 막 고쳐주고 싶죠.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이 됐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아주 그냥 못 참겠다 그래요. 이따 봬요 할 때 봬요. 자, 봬요 해야 돼요. 봬요 해야 돼요. 아래 거 해야 되죠. 이렇게 쓰면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 막 고쳐주고 싶어서. 이게 이제 국어 선생님 직업병인데, 우리 집사람이 저랑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요즘 어디 가면 나는 이제 포기를 하고 잘 안 고쳐줘요. 집사람이 내 병이 얼마 가가지고 막 고쳐줘. 그렇게 말하면 어법에 틀린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세종대왕도 워낙 자기가 정확하니까 올바르지 않게 발음하는 것을 견디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국정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던 한자음을 최대한 중국음에 가깝게 표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음으로 표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동국정문은 우리말 한자음을 중국음에 가깝게 교정한 한자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불 같은 경우도 우리는 불 이렇게 소리 나는데 중국 원음은 디귿 받침이 붓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정하지 않고 불 하는데 최대한 붓에 가깝게 발음하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냈어요? 여기다가 여린이잇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불 하고 딱 끊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 한번 해보세요. 불 하면 안 돼요. 불. 자, 우리가 오전에 음성학을 했으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불 하면서 여러분 목청의 어느 부분이 움직여요? 이걸 했으면 여기 딱 떠오르면 오전 공부 제대로 한 건데 불 하면서 목청이 딱 막히죠. 후두가 딱 닫히죠. 딱 하고 긴장하죠. 안 느껴져요? 이거 느껴질 때까지 해보세요. 불 하고 딱 끊어요. 딱 끊어. 그러면서 이게 꺼냈다가 딱 터지면서 나는 소리가 바로 된 소리예요. 후두를 딱 긴장시키는 소리라고. 후두를 폐쇄시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불 하면서 후두를 딱 폐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디귿음에 가깝게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국정운에 대해서 뒤에 이제 좀 나오니까 더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올바른 소리, 정성, 정음을 표현하도록 한자음을 정리했다.
자, 그다음에 중국어를 비롯한 그런 외국어의 표기. 그래서 홍무정운, 역훈, 뭐 사성통고, 이 홍무정운이나 통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중국의 운학서인데 중국의 운학서를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한 것. 이것이 홍무정운, 역훈이에요. 자, 이 발음 기호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어를 배우는데 이제 편리하게 만들었죠. 이 정신을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나라 이 한글을 전체 모든 세계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발음 기호로 더 발전시키자.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수출한다 막 그러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이것을 수출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문자가 없는 부족들이 한글을 쓰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막 있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마냥 옳으냐 그르냐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만큼 한글은 발음 기호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문자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네 번째로 이제 여기에는 잘 안 들어가지만 또 하나 집어 넣는다면은 백성들의 교화를 위해서. 근데 이것은 앞에 이제 뭐 이쪽으로 다 들어가요. 국어 표기 이런 데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백성들의 교화를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한글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언어 책들을 많이 펴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책들, 뭐 삼강행실도 같은 뭐 이런 것들 많이 펴낸 것들 봐서 이런 목적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세종대왕은 일타사피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보면은 이제 이것은 맨 처음 훈민정음 문제가 나올 때부터 가장 단골로 이제 많이 나오던 것들이에요. 아예 한 문제로 딱 나온 것이 자 148쪽 한번 볼까요? 따로 안 풀고 하면서 정리할 거니까 148쪽 보면 이제 임용고시 맨 처음 초창기에 해당하는 거죠. 97년도면 훈민정음 초성 17자의 체계를 도표로 그리고 제자 원리에 대해서 써라. 그러니까 17자는 적어도 여러분 머릿속에 쫙 그려져 있어야 되겠죠. 외울 뿐만 아니라 이것을 쭉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제자 원리는 뭐냐? 초성 17자 그다음에 제자 원리에 대해서 써라. 자, 초성의 제자 원리는 첫 번째는 상형이죠. 상형. 자, 본뜬 것이다. 무엇을 본떴나요? 발음할 때 발음 기관, 조음 기관을 본뜬 거죠. 조음 기관. 조음 기관을 상향한 거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처음에 본뜬 것에다가 획을 더했죠. 자, 상형 다음에 가획을 한 거다. 그런데 가획한 것 말고도 또 다른 글자가 있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이체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성 17자를 우리가 제자 원리에 따라 쭉 만들어 보면 먼저 상형한 것은 상형한 글자는 뭐가 있죠? 자, 기역,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시옷, 그 다음에 이응. 자, 이것을 우리가 아, 설, 순, 치, 그러죠. 후 그러죠. 자, 아음, 설, 순, 치,
후. 그래서 이 순서대로 외우는 게 바꿨네. 자, 니은미음인데 아설 순치후 이렇게 가야 되죠. 반드시 이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세종대왕은 이 아설 순치후로 했을까요? 우리 손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뭐 이것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이것이 먼저 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왜 아설 순치후 그랬을까? 자, 어떤 사람은 세종대왕이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고기 하다 보니까 기역이 먼저 왔다. 자, 그렇게도 말하지만 그것은 이제 헛소리고. 왜 아설 순치후일까요? 자, 제자 원리에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베이스가 뭐라 그랬죠? 유교적 뭐 이념, 원리 뭐 이런 거 성리학이라 그랬죠. 어떤 성리학적인 원칙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고기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자, 성리학적인 원칙 그거 뭐라고 해요? 음양 오행이죠. 음양 오행에 따라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국어의 좋은 음성학적인 순서로 보면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미음부터 시작해야 맞죠. 수능, 미음, 그 다음에 니은, 시옷, 그 다음에 기역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설 순치후로 가는 것은 음양오행에 따라서 이게 봄이고 이게 여름, 이게 늦여름, 가을, 겨울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계절 순서에 따라서 아설 순치후를 정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가획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기역이 되죠. 기역이 되죠. 자, 니은에 가획을 하게 되면 디귿이 되고 또 더하게 되면 티읕이 되죠. 자, 미음에다가 가획을 하게 되면 비읍이 되고 피읍이 되죠. 자, 시옷에다가 가획을 하게 되면 지읒이 되고 치읒이 되고 이응에 가획을 하게 되면 열인 히읗이 되고 히읗이 되죠. 자, 이것들은 이제 가획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자, 아설 순치후 이거 외에 여기 반설 반치가 들어가고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요? 불청불탁자 이응이 들어가죠. 자, 이 이응 꼭지 있는 이응은 이것하고는 형태가 많이 다르죠. 뭐하고 비슷해요? 이응하고 비슷하죠. 목구멍 소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아음의 이체자를 꼭지 있는 이응으로 한 것은 꼭지 있는 이응 또는 옛 이응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한 것은 목구멍 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위치라든지 음가라 이런 것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이것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지만 이것은 연국에서 나는 소리다 이거예요.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위치자. 자, 그 다음에 반설음해서 반치음, 그 다음에 반설음해서 리을, 그 다음에 반치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자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17자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체계를 그리면은 이것을 전청, 차청, 불척, 불탁. 여기서는 지금 가획에 따라서 이렇게 했지만 아설 순치후에다가 이렇게 나누면 자, 이 전청자에 들어갈 자리들은 아음에서 기역, 설음에서는 니은이에요, 디귿이에요? 디귿이에요. 자, 그래서 맨 처음 기본자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전청의 서름의 기본자는 니은인데 니은은 전청이 아니고 불청불탁자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불청불탁자는 무슨 음이라고 그랬죠? 불청불탁자는 유성음이에요. 현대국어로 따지면 유성음이 되는 거예요. 조금 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그렇게 봐요. 유성음, 불청불탁자. 그 다음에 여기다 순음의 전청자는 비읍이에요. 비읍. 자, 순음에서 기본자는 미음이었죠. 근데 이 미음은 울림소리예요. 그래서 전청자가 아니고 불청불탁자예요. 자, 처음 이제 중세국어를 하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죠. 갑자기 막 전청 이런 게 나오니까. 자, 전청은 현대국어로 하면 예사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음, 예사소리. 전청자. 그 다음에 치음은 시옷이죠. 시옷. 자, 시옷. 그 다음에 가역을 한 자가 또 뭐였죠? 지읒. 지읒은 예사소리예요. 그러니까 전청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후음은. 자, 후음은 전청자가 여린 히읗이죠. 여린 히읗. 근데 기본자는 뭐였어요? 이응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후음은 전청자는 여린 히읗인데 불청불탁자는 이응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을 조금 고생을 시킬 거예요. 이 이응이 꼭지 있는 이응. 자, 미리 이제 불청불탁자가 꼭지 있는 이응은 확실히 음가가 있는 건데 이것은 현대국어에서는 음가가 없는 거거든. 근데 이게 존재를 했다는 거죠. 자, 불청불탁자. 그 다음에 반설음. 반설음은 리을. 반치음은 세모. 자, 그러면 여기 차청자는 뭐예요? 거센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센 소리. 기읍. 자, 티읕, 피읕, 치읕, 히읗. 이렇게 해서 초성이 17자예요. 근데 중세 국어 이야기할 때 전청, 차청, 불청불탁 또 어떤 글자가 있죠? 전탁자가 있죠. 자, 전탁자는 초성 17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것만 봐도 딱 17자 나왔죠. 그러니까 전탁자는 이제 된 소리들이죠. 된 소리들. 그래서 기역, 디귿, 쌍, 비읍, 쌍, 시옷, 쌍, 지읒, 히읗. 이렇게 이 여섯 글자들은 이것들은 초성 17자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설, 순치, 후, 반설, 반치, 그 다음에 전청, 차청, 불청, 불탁 해서 17자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것을 기본자와 가획자 이 순서대로 또 배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될 때까지 많이 그려봐야 돼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근데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일일이 외울 수는 없죠. 이게 어디에서 소리 나는 소리다. 아설, 순치우. 그러니까 현대적인 그런 의문론도 꽤 필요하죠. 음성학적인 지식들도. 자, 그래서 그 제자 원리는 상형과 가획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중성자는 무엇을 상형했어요? 하늘과 땅과 사람. 그래서 삼재라 그러죠. 자, 그래서 중성자도 첫 번째는 상형이에요.
상형인데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뜬 거다. 그래서 하늘은 이 둥근 거. 근데 지금은 이 아래아 대신에 그냥 쭉 굳는, 그러니까 O 같으면 원래 이런 건데 지금은 이렇게 쓰니까 이것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건데, 어쨌든 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으로 퍼진 것은 땅을 본뜨고, 세로로 내려오는 것은 사람을 본뜬 거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자고, 그 다음에 초출자는 이 아래 아와 이 아가 만나서 오아 우어, 그 다음에 이것이 두 번 만나면은 제출자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대국어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본 글자로 제기했는데, 현대 의문문으로 보면은 요야 유어는 단모음이 아니죠. 이중모음이죠. 이중모음인데, 이중모음 이것은 이제 제출자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획의 원리는 한글을 다른 글자하고 좀 달리 만드는 그런 아주 특징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자음내에서 조금 더 보충하면, 한글은 음소 문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음절 문자죠. 음소 문자이면서 음절 문자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자질 문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따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고, 자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 가획 때문에 자질 문자의 속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었는데, 이 자질 문자의 속성을 말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영국의 제프리 샘슨이라는 이 영국의 의문학자가 우리나라 그 서울대 이연복 교수한테 이야기해 준 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글자치고 글자에 어떤 자질이 들어가는 그런 언어가 없는데, 한글은 그런 속성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사소리, 기억에서 플러스 한 획이 더 들어가면 이것이 크가 되는데, 이것이 유기성이라는, 소리가 거세진다는 어떤 자질을 더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에서 의가 들어가서 트가 되고, 비읍에서 뭐 또 하나 들어가서 프가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그 글자의 모습과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연결되는 그런 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프리 샘슨이 한글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용어가 자질 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은 이 음소 문자이면서 음절 문자이면서 거기다가 자질 문자다. 그런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영어는 음소 문자죠. 똑같은 표음 문자인데 영어는 음소 문자예요. 근데 우리말은 영어와 같은 음소 문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음절을 이루고 있어요. 자, 표음 문자인데 음절 문자는 어느 나라 문자예요? 음절 문자. 일본어죠. 일본어. 자, 일본어는 음절 문자예요. 표음 문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자, 이렇게 쓰면 이게 뭐예요? 노죠. 근데 얘는 이렇게 막 쪼갤 수 없죠. 이것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니은 오 이렇게 쪼갤 수가 없죠. 그냥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둘로 이렇게 쪼개지죠. 그래서 음절 문자는 음소로 쪼개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말은 음소 문자인데도 하나의 음절 문자가 된다는 거죠. 영어는 그냥 쫙 풀어버리죠. 근데 거기는 음절 문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음절 문자가 된 거예요. 자, 왜 음절 문자가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영어처럼 그냥 쫙 펴버렸으면
편의설 때 중성 그러면은 지읒 오 이응 이렇게 펼치면은 타자치기도 좋고 그럴 텐데 왜 이것을 모아서 하나의 음절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것은 한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자가 하나의 음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중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글자에 집어넣어야 되는 하나의 모습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과 음소 문자이면서 일본어처럼 음절을 갖추게 되는 그런 표음 문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약점이 된 거죠. 근대화 때는 개혁 때는 이게 굉장한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법학자들이 주시은 선생이나 최연배 선생이나 이것을 갖다가 영어처럼 풀어버리려고 가로 쓰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막 이렇게 쓰자. 그러면은 영어처럼 굉장한 경제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안 배웠지. 그래서 세종대왕이 다 잘했는데 한자에 맞추느라고 음절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그랬는데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지금 한글이 영어처럼 저게 풀어 헤치는 게 좋아요? 한문처럼 한자처럼 하나로 모아지는 게 더 좋아요? 모아지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컴퓨터 치다 보면은 몇 개 가로 쭉 써도 지가 알아서 딱 모아주죠. 그 다음에 틀린 거 지울 때는 어때요? 한 번만 딱 지우면 글자 하나 딱 나오죠. 영어 같으면은 몇 번 지워야 되죠. 한 낱말을 지우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한 음절 지우는데 한 번이면 끝나죠. 영어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죠. 세종대왕은 외계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500년 전에 앞으로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음절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거다 하고 만들어졌는지도 모르죠. 자, 어쨌든 지금은 대단히 편하게 되는데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가로 쓰기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 그건 이제 한글이 가진 특성, 음소 문자이면서 또 자질 문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음절 문자의 속성을 가진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다. 자, 중성자는 이렇게 상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조합해서 합성해서 만들었고 이 훈민정음이 가지는 그런 독창성. 지금까지는 음절을 만들었다 이건 독창성으로 안 넣어요. 이것도 실은 독창적이긴 한데 훈민정음의 독창성은 첫 번째는 종성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성을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초성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종성, 부용, 초성이라 그러죠. 자, 초성은 다시 쓴다. 종성은 다시 쓴다. 초성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맞춤법상의 정의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종성에 올 수 있는 글자는 초성 어느 글자나 올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것은 맞춤법상의 규정이 아니고 제자법상의 규정이에요. 새롭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 익숙하게 쓰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독창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굉장히 독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초성과 종성이 서로 다르게 소리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우리 오전에 배웠죠. 이 기억이 초성에 쓰일 때하고 종성에 쓰일 때 완전히 음가가 다르죠. 각 그러면은 이렇게 이 종성에 쓰이는 기억은 폐쇄되지 않은 거니까 각 할 때 윽 이런 소리죠. 윽. 이것은 가하고 윽 하는 소리하고 가하고 전혀 다른 소리예요.
파열되기 전에는. 근데 이것을 같은 음으로 봤다는 거죠. 이게 폐쇄됐을 때는 이음이지만 뒤에 다시 모음이 오게 되면 이것하고 똑같아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수가 줄어든 거죠. 만일 이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기억하고 따로따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각을 쓰는데 이 각 또 뭐 이렇게 썼다. 뭐 이런 글자 하나 더 들어갔다. 그러면은 아마 훈민정음이 지금까지 생명력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종성을 줄여버렸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독창적인 거였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자를 이용해서 한자의 그 운학,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중국의 운학은, 중국의 한자음은 음이 2개로 나눠져요. 우리는 3개로 나눠지죠. 초성, 중성, 정성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중국은 성모와 운모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 성모는 초성에 해당하는 거고 운모는 정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을 나누면은 중국에는 가하고 악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성모와 운모 둘로 나눠지는 것을 갖다가 운모를 다시 쪼개가지고 중성과 정성으로 쪼개버렸다는 거. 이것이 이제 대단히 독창적인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그 해례 보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을 이 오음에 따라서 아설 순치우로 이렇게 배열하고 그 다음에 정천차청 전탁 불청불탁 이렇게 4가지로 해서 이걸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기본 17자에는 여기 나오는 전탁은 빠지는 거죠. 동국정운의 기본자는 전탁이 들어간 23자예요. 훈민정음의 기본 글자는 17자예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리에는 이 외에도 연서자, 그러니까 입술 소리에 이응이 들어가는 그런 연서자들이 비읍순경음, 피읍순경음, 쌍기순경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비읍순경음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 외에는 조금 어렵죠. 근데 순경음은 입술 가벼운 소리예요. 입술 가벼운 소리에서 비읍, 피읍, 쌍비읍 이것들은 전부 다 자, 무슨 음이죠? 비읍, 피읍, 쌍비읍 현대국어로 말하면 공통점 붙었다가 떨어지는 파열음이죠. 자, 파열음인데 이것이 입술 가벼운 소리라고 해서 약간 부틀락말락한 소리라 그랬으니까 무슨 소리가 돼요? 순경음은 마찰음이 되는 거예요. 마찰음. 그래서 입술 가벼운 소리는 양순 마찰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 하냐고 하는 소리가 되는 거죠. 무 같은 경우는 하는 소리가 되고 뿌 같은 것은 뿌 하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파열음을 마창으로 만들어 주는 소리가 바로 순경음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울림이 들어가서 유성음이 되는 거죠. 유성 마찰음으로 소리 나는 것. 이것이 순경음이다. 자, 그 다음에 각자 병서자. 각자 병서자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거죠. 병서, 나란히 쓴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합용병석자.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거. 그래서 시옷계열, 비읍계열, 비읍, 시옷계열이 있죠. 자, 이것은 이제 다시 의문을 하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기본자가 11자죠. 아의, 오아, 우어, 요야, 유여 해서. 그 다음에 두 글자가 합쳐지는 거. 이자 합용이 있어요. 그래서 와 같은 경우는 오와 와가 합쳐지는 거죠. 와. 그 다음에 워 같은 경우는 우와 어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 구에는 안 쓰지만은 요와 야가 합쳐지는 거, 그 다음에 유가 여가 합쳐지는 거, 이런 것도 만들어 놨어요. 자, 이건 근데 어떻게 발음했을까요? 우리 현대국어의 개념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표기죠.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가능한 표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들을 다 따로따로 발음하면 되니까. 이것은 현대국어로 따지면 사중 모음이에요. 자, 요는 요죠. 이것은 야죠. 이요야 하고 발음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유와 여가 합쳐진 거죠. 이유이여. 그러면은 여기에 다시 이가 붙은 거, 이것도 얼마든지 발음할 수 있죠. 이것은 오중모음이 되는 거죠. 이요, 이야, 이. 이것은 이유, 이여, 이. 이렇게 발음하면 되는 거예요. 다 있는 글자 그대로. 그래서 훈민정음에서 세종대왕은 일단 표기 나타나는 글자 그대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자 합용, 그다음에 이상합자 하는 것은 이가 같이 쓰인 글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본 글자에다가 전부 다 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글자가 하나 있죠. 뭐예요? 이 다음에는 이를 못 붙이겠죠. 자, 그러니까 기본 글자 아에 이가 붙어요. 이건 아래아예요. 그 다음에 의에 이가 붙은 거. 근데 이가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오에 이가 붙은 거, 우에 이가 붙은 거. 그 다음에 아에 이가 붙은 거, 어에 이가 붙은 거. 오하고. 그 다음에 요에 이가 붙은 거, 유에 이가 붙은 거, 야에 이가 붙은 것, 여에 이가 붙은 것. 이걸 이상합자예요. 이렇게 글씨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다 쓰였어요. 쓸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나온 이 와, 워, 또 요야, 유여, 여기에 이를 붙이는 거. 이걸 이상합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종성자. 훈민정음에서는 종성에 쓰이는 그런 글자는, 종성으로 올 수 있는 글자는 8개다 해서 우리가 8종성 그러죠. 자, 현대구에는 몇 정성이죠? 받침에 올 수 있는, 발음될 수 있는 글자는 7종성이죠. 7개죠. 근데 중세구에서는 하나가 더 있었어요. 시옷이 들어간 거죠. 시옷. 그래서 기역, 아설순처럼 기역, 이응, 디귿, 니은, 미음, 비읍, 시옷, 리을, 아설, 순, 치, 그 다음에 반설음. 자, 이 중에서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현대국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시옷이죠. 자, 그래서 이 시옷은 현대국어에서는 소리 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소리가 났다는 것으로 봐요. 어떻게 소리 났을까요? 자, 맛 하는 거다고, 맛 하는 거다고. 자, 이것은 현대국어가 똑같아요. 맛이지만 이것은 받침 소리가, 스치는 소리가 약간 나는 그런 의미였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소리 되죠? 마스, 마스 이런 소리였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뒤에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 이거 말고도 또 소리 나는 게 반치음이 있었어요. 반치음. 자, 이 비읍순경음은 으 하는 소리예요. 으, 유성, 양순, 마찰음이죠. 으 하는 소리인데 만일 이것이 웃하고 시옷으로 소리 난다면은 이것이 유성음으로 나기 어렵겠죠. 무성음 사회 뒤에 유성음이 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것이 유성음으로 소리 나야 이것도 유성음으로 소리 나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우즈 하고요. 웃 하지 않고
우즈, 우즈브리 이렇게 발음했을 것이다. 그래서 8종성에 그 다음에 반침을 넣어서 9종성이 소리 났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자, 근데 이제 보통 8종성 할 때는 반침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시옷이 디귿과 달리 발음됐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 외에 또 현대어가 좀 다른 점은 이 학, 낙, 닭 이럴 때 두 글자 내지 세 글자가 되는데 리을로 시작하는 이중자음은 두 개 다 발음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의 이제 흑이죠. 우리는 흑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쓰는 것은 이게 발음됐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럼 어떻게 소리 날까요? 할구 이렇게 소리 나죠. 할구. 리을로 시작하는 것은 다 발음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성조와 방점. 현대어와 다른 점은 그때 당시에 성조가 있었다는 거죠. 넘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합자에 보면은 점이 없으면 평성이고 점이 두 개면은 상성이고 점이 하나면 거성이다. 그래서 평성, 상성, 거성, 입성. 평, 상, 거, 그 다음에 입. 이 입성은 평성일 수도 있고 상성일 수도 있고 거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빨리 끝 닿는 소리예요. 닫혀지는 소리. 그러니까 폐쇄음으로 끝나는 거죠. 폐쇄음으로 끝나는 소리들은 전부 다 입성. 그러니까 얘하고는 약간 성격이 얘들하고는 달라요. 평성은 그냥 낮은 소리, 상성은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 거성은 높은 소리. 자, 평상거. 그 다음에 입성은 빨리 끝나는 소리, 촉급한 소리. 촉급한 소리. 자, 이것을 보면 합자에 보면은 평성 안이화 밑에 가를 보세요. 안이화. 자, 편안하고 부드러운 소리다 이런 말이에요. 안이화. 자, 상성은 화이거 부드럽다가 들치는 소리다. 높아지는 소리다. 화이거. 그 다음에 거성은 이 높아서 들쳐져서 거의 장 씩씩한 소리다. 아주 높은 소리다 이런 거예요. 씩씩하고 높은 소리. 이게 이제 거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성은 아주 촉급해서 닫히는 소리다. 닫히는 소리. 그 보면은 어때요? 이 거성과 평성의 중간에 상성이 있죠. 그럼 상성은 평성과 거성의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음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이 중세국어의 성조는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성조가 아니라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가 있고 이 두 소리를 이어주는 상성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언어가 아니고 평평한 언어다. 그래서 평판조 언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평판조. 그럴 것 같아요? 평평한 언어예요. 그리고 평평한 언어 두 이어주는 게 상성이다. 이거 보면 그럴 것 같죠? 근데 함정이 있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언해본을 보면은 평성은 낮가반 소리. 오타죠. 나의 시옷을 하나 집어넣으세요. 낮가반 소리. 낮가반 소리. 가.
가장 낮은 소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장 낮은 소리. 그 다음에 상성은 처섬이 낮갑고 내종이 높은 소리. 그 다음에 거성은 맛 높은 소리. 자, 앞에 한자로 된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잘 모르겠지. 실은 다른 거예요. 앞에 한자로 된 것은 아니, 화, 화이, 거, 거의장 그대로 이어지죠. 근데 이 언해보는 뭐가 빠졌어요? 중간에. 상성에서. 맛이 빠졌어요. 평성은 맛 가장 낮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가장 낮은 소리. 그 다음에 거성은 가장 높은 소리. 그런데 상성은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 가장 낮다가 가장 높아진 소리가 아니라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에 아니와 하이가 약간 다르죠. 맛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낮은 소리, 높은 소리, 중간에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 이렇게 보면 또 정확하게 평판조가 좀 아닌 것 같죠. 여기도 이제 학기자에 따라 의견이 좀 다른데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떤 것은 상관없어. 그냥 자 평성은 낮은 소리, 거성은 높은 소리, 상성은 둘에 이어지는 소리,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러니까 음장으로 보면 어떻겠어요? 소리 길이로 보면 다른 평성이나 거성에 비해서 길까 안 길까? 길겠죠. 길겠죠? 그래서 이 상성인 소리들은 현대구로 오면서 다 긴 소리로 남아요. 긴 소리로.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어문론에 따질 때 모라로 따지면 몇 모라예요? 두 모라가 되는 거죠. 상성은 두 모라. 자, 그 다음에 입성을 보면은 점 찍는 것은 평성은 거성 같다. 이 말은 평성도 되고 거성도 되고 상성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가 빨리 끝 닿는 소리다. 자, 그럼 내가 폐셈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시옷은 입성일까요? 아닐까요? 맛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까 디귿하고 약간 다르다 그랬는데. 자, 이것은 입성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것 같죠? 입성이에요. 자, 중세국어에서 불청불타금은 불청불타금 지금 여러분이 처음인 부분 분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반복하고 확인하면서 가서 조금 반복이 있는 거예요. 모두였을까 봐. 아까 불청불타금 몇 개가 있었죠? 6개 있었죠. 6개 있었어요. 불청불타금 6개. 이 불청불타금은 평성이나 상성이나 거성이 되면서 입성이 안 돼요. 자, 전청, 전탁, 차청음은 전청, 차청, 전탁음은 다 입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한자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불청불탁치자. 불청불탁자는 소리가 거세지 아니하여서 종성에 쓰이면 고영어종적의 평상거 그랬죠. 근데 전청, 차청, 전탁지자, 기성, 위, 려. 그 음이 거세다 이런 거예요. 려. 위려. 고영어종즉 입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시옷은 아까 무슨 자였죠? 전청자죠. 전청자. 그러니까 받침으로 쓰이면 입성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글자가 입성이 되는지 알았죠? 그러니까 입성은 평성도 될 수 있고 거성도 될 수 있고 상성도 될 수 있고 다 되지만 빨리 끝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입성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입성자냐라는 것은 받침으로 이렇게 전청자가 쓰이거나 전탁자가 쓰이거나 차청자가 쓰이면 그것은 무조건 입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부서법 문자가 조합되는 것.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순수하게 그냥 음성 문자라면 그냥 괄호로 쫙 풀었으면 끝나는 건데 세종대왕은 이것을 중국어와 맞추기 위해서 중국의 한 음절과 우리의 한 음절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모아서 쓰기를 해야 됐다라는 거죠. 모아 쓰는 거. 그래서 하나의 음절 문자가 또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열등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걸 상으로 해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언해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